본인이 만약에 8%로 운용을 할 수 있다면 네. 미래 시점에 내가 7%만 찾아 먹으면 8%로 운용이 되니까 영구히 성장하는 자산이 되거든요. 1%포인트의 갭이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 요즘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통화하면 나만 빼고 애들은 코인도 다 있고 잘 나가는 주식도 다 있고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거 내가 오르기 직전에 팔았는데 얜 왜 아직까지 저가에 산 거 가지고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나만 가난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문득 애들 학원비 입금하고 나면 야, 나 노후에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건물은 없어도 건물주 못지않게 노후가 든든할 수 있는 방법 이분이 알려주신대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새 책을 들고 오신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야, 지금 책 제목이요. 저는 이 제목이 일단 궁금했어요. 네. 보통은 한국 돈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달러 자산 1억이라고 굳이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컨셉을 달러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 추이가 2035년을 전후로 성장률 속도가 크게 하락을 하고 2045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한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은퇴성, 그러니까 연금성 계좌를 운영하는 데는 단기에 융통하는 데는 코스피 5천을 위한 국장이 좀 더 좋겠지만은 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그런 돈들은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달러 자산 1억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화로만 자산의 가치를 생각해서는 이 복잡한 세상에 대응이 안 된다. 네. 관역에 달러 자산도 걸어 두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제가 약간 삐뚤어지면서 시작할게요. 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이거 진짜 만들 수 있어요? 뭐 만들고도 남는 돈입니다. 1억 원이면. 진짜예요? 네네. 달러 자산 1억 원. 이거 만들고도 남는 돈이다. 그러면 뭐 개인차도 있겠고 많이 드시는 분, 많이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난 너무 구질구질하고 싶지 않아. 나 애들 가끔 용돈도 주고 싶고 네. 손자들 앞에서 딱 이렇게 외식비도 한번 내고 싶어.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퇴 시점에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는 게 그 준비에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막연하게 그냥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달성이 불가능한데 나는 은퇴했을 때 월 300은 있어야 되겠다. 뭐 월 500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목표를 먼저 설정하면은 그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1년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가령 300만 원 설정하면은 연 3,600인데 네. 30년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가까운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은퇴 시점 기준으로 그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이 그때 명목으로 총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도 운용 수익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역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억 원을 8% 장기 수익률로 20년을 돌리게 되면은 5억 원 후반이 되는 돈인데요. 그만큼 1억 원이 이제 적지 않은 돈이고요. 근데 네.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그런 걸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성 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이제 입금을 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00만 원 한도로 40대 중반이 20년간 65세 받겠다고 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8억 8천만 원입니다. 모자라는데요? 8%만 운용을 했을 때요. 네. 그러면은 그 돈에다가 공적연금이 또 기본적으로는 있으니까요. 공적연금으로 약 월에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8%로 운용을 할 수 있다면 네. 미래 시점에 내가 7%만 찾아 먹으면 8%로 운용이 되니까 영구히 성장하는 자산이 되거든요. 1%포인트의 갭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공적연금 제외하고 만약에 저희가 은퇴 시점에 모은 돈이 뭐 한 6억 원이다. 지금 1억 원을 복리로 돌려도 6억이잖아요. 그럼 6억 원을 7% 찾으면은 뭐 이렇게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본전은 8%로 돌아가면 그게 그냥 화수분처럼 영구 성장하는 거니까 네. 그 돈으로 연금성 계좌에서 그 금액을 찾아서 쓰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대 세율과 이제 1,200만 원 넘어가면 16.5%를 내지만 저리과세, 어쨌든 분리과세가 네, 되니까. 저리 분리가 되니까 네.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은퇴연금을 만드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로서 우리가 제시하는 8%, 네. 8% 수익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게 네. 관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수형 그러니까 2010년대 가장 유명한 상품이 소위 ETF고 ETF에서 제일 유명한 게 미국 지수를 담는 S&P를 담는 SPY라든가 네. 아니면 나스닥을 담는 QQQ 같은 게 있는데 SPY의 장기 연율화 수익률이 9%가 넘어요. 스파이하고 QQQ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패시브 ETF 말고 2023년부터 AI가 좀 뜨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초반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데 종목 피킹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로 맞아요. 뭐 팔란티어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로 성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ETF가 패시브 ETF가 아니라 이런 액티브하게 좀 주식 그 ETF를 운용하는 액티브 ETF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비교 대상군으로 저희가 QQQ랑 SPY를 네. 얘기했으니까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는 3년 누적으로는 약 100%라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수가 QQQ를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국내 액티브 ETF는 3년 누적 240%고요. SPY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3년 누적으로 70%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액티브 SPY는 3년 누적으로 1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ETF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액티브 ETF가 뭐에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하시면 ETF 이름 뒤에 액티브라고 붙어 있으면은 네. 액티브 ETF인데 그래서 ETF 검색하실 때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고 본인 테마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잘 배분해서 구입을 하신다면은 패시브한 지수와 함께 수익률 8% 맞추시는 게 문제가 없을 거로 봐요. 액티브라는 건 그 펀드 안에서 자산을 그때그때 필요한 비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거나 팔면서 그 상품이 구성되는 거죠. 네. 패시브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90% 이상 추종을 하고 사실상은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낮은 것이 경쟁력이고요. 액티브의 경우에는 70%를 복제가 아니라 70%의 상관관계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0%를 복제하고 50%는 그때그때 맞게 운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스닥을 지금 운용한다고 치면은 얼마 전에는 암호화폐 기업인 좀 서클을 담았다가 네. 지금은 그거를 팔고 뭐 구글을 담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초과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이거를 적정히 배합하면은 그러니까 반은 뭐 QQQ를 하고 반은 액티브를 하고 한다면은 목표 수익률은 달성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아마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나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네. 늘 이렇게 좋을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때 나스닥이 고전할 수도 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진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변수를 감안해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통상적으로 시장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5%의 조정을 겪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을 겪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4월처럼 올해 4월에도 미국이 마이너스 그렇죠. 20% 조정이 있었는데 V자 반등을 했던 것처럼 그런 조정은 뭐 피하면 좋겠지만 안 피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시장이 조정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면 정체나 횡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초과 성과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의 장기 성과는 50년 이상의 성과이기 때문에 50년간 누적 8%고 그냥 지난 3년 동안이 S&P가 70%라는 거잖아요. 한국인 기준으로는 환율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90%가 넘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포트를 잡는 게 좀 좋겠냐면은 직접 단기 3년 이하의 단기성 자금을 운영하는 거는 최근에 뭐 코스피라든가 국장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운영하는 게 좋지만 세금도 없고요. 네. 그런데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 장기성 복리 투자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금성 계좌로
담고 액티브 ETF를 섞어서 놓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이제 수십 년의 그거를 봤을 때 8%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종목이 담긴 ETF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시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ETF로 다 같이 전체 평균을 올라가는 거 저는 간지럽고요. 종목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최근에 증시 고평가 논란이 뭐 국내외에 다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내가 종목 골라서 가는 거 네. 요거는 은퇴 준비에 어떨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먼저 은퇴연금 흐름이 다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금융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네. 은퇴연금 흐름이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 포트를 운용을 하시다가 안 좋은 성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그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 이거 네. 되게 쫄리는데 나 이거 전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특히 되잖아요. 특히 저한테도 그런데 뭐 전세금이 언제 나오는데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돈인데 이걸 어디 돌려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 석 달 여유 있는데 석 달간 어디 묻어두면 좋을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어떤 기한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돈들을 직접 운용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직접 운용하는 건 결국은 현금 흐름을 충분하게 만들기 위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고 그 만들려는 자산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건지 본인이 잡으셔야지 편하게 가는 건데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굴려도 액티브 ETF 한두 개만 잘 섞어놔도 뭐 차이나테크랑 미국테크 쪽으로 하나씩만 넣어놔도 양쪽으로 아무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은퇴연금 흐름 뭐 400만 원, 500만 원 만드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직접 투자도 잘 되시거든요. 투자의 구루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집을 먼저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삶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편해지는 건데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현금 흐름 세팅을 먼저 하시고 그게 되고 나면은 직접 투자 뭐 시원하게 하시고 설령 안 되더라도 네. 은퇴연금 흐름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맛있는 거 오늘 먹었는데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모레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오늘 과식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대학생일 때 생각해보면 주머니 사정이 빡빡하니까 졸업한 선배가 학교 와서 탕수육 사주면 그날은 배불러도 계속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탈이 나죠. 시한이 있거나 한정판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투자할 때도 사람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길 텐데 네. 우리 한종현님은 나이 3, 40대라면 지금부터 ETF 꾸준히 모으시면 노후에 든든한 아군이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요 비슷한 의견이신 거죠? 만약에 그 1,800만 원을 30년간 8%로 운용하시면 22억 원이 돼요. 우와. 이게 원달러 1,400원 기준이고요. 네. 근데 아마 2035 이후부터는 원달러 상승 압력이 높다고 보여지니까 아까 앞부분에서도 그런 주제를 다루셨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공교롭게도 환율이 1,400원을 넘었는데 맞아요. 이런 평균적으로는 약 2% 정도의 그 환 상승 리스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아마도 장기간 복리 투자를 낸 그 금액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일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투자도 결국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어주는 돈의 힘을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물리학 시간에 F는 MA 배우잖아요. 네. 보면 그 세 개 중에 뭐라도 하나 올라가면 전체의 몫이 커지는 거니까 네. 장투를 하시든 종목을 잘 고르시든 이런 변수가 필요할 텐데 지금 집 한 채 있으면 그때부터 약간 마음을 편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 부동산 상승세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아마 주식 다 골치 아프고 뭐 연금 됐고 나는 부동산이 짱이라고 생각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부동산의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부동산은 주거 서비스 나가는 거를 해지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월세 안 쓰고 네. 그
전세 대출 안 받아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주식도 부동산처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뜻이죠? 결국은 부동산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하는 자산을 시간을 오랜 기간 투입했을 때 복리 성과가 가장 크게 나는 자산이고, 그리고 현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1주택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마치 연금성 절세 계좌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게 네, 많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씩 간다는 거는 네. 저희가 해외 주식 직접 하면 22%대지만 연금성 계좌로 넣으면 5.5%대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을 때의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이어서 주식도 너무 단기간에 사고팔고 하기보다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주택의 자산 비중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키우게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뭐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뭐 살아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주 이전의 자유 등등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매몰되기보다는 이제 금융자산으로 전환되어서 그거가 풍족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보니까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이에요. 네. 상승폭도 단기간에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서울의 소위 그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지역의 고정도 가격의 아파트가 아니다. 나는 그 이외의 지역에 가지고 있다. 그럼 나 이거 팔아서 이 자산 유동화해서 이거 투자해가지고 돈으로 만들 거야. 이 전략 괜찮은 거예요? 네, 그거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서울의 실거래 지수가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전체는 25%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방은 마이너스 1% 상승했거든요. 지난 이제 3년 정도를 그렇죠. 보면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명목금으로만 보면은 서울 아파트를 안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은 굉장히 양극화가 있었고, 서울 안에서도 5분위 4분위가 상승한 그런 퍼센티지는 40%가 넘어가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10%대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격으로만 보면은 그럼 5, 4분위 사면 되지 뭐 왜 3위 1분위 사냐 하지만 결국은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미 자기가 주택을 다 갖고 계시고 정착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무리하게 5, 4분위를 따라가기보다는 3분위 이하의 그런 주택에 거주하신다면은 그거와 별개로 그냥 금융자산 열심히 운용 수익을 올리시면 저는 그런 방식이 뭐 좋은 자산 해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전체로는 서울 아파트가 어쨌든 3년간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많이 오른 건 정말 사실이고, 네. 다만 시장에서도 그런 생각들은 하는 겁니다. 뭐냐면 2030년대 중반 그 이후로 갔을 때도 계속 이 정도의 초과 강세를 보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모종의 불안은 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원화 자산을 너무 무리해서 갖기보다는 외화 자산으로 좀 충분히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외화 자산의 자산 배분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에 더 좋은 현금을 국내 원화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자산 배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10년쯤 후에도 네. 현재와 같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 혹은 선호 지역에 대한 양극화가 유지가 될까요? 이 양극화는 정확히는 약 3년 전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초저 출산율을 맞닥뜨리면서 지방권에 대한 비선호 그리고 서울권에 대한 그런 선호가 올라왔고, 네. 그리고 향후 이게 2035년 왜 중요하냐면은 1970년생이 뭐 가장 많이 태어난 그 세대인데, 이분들이 만 65세가 되면서 연금 수령을 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연도가 2035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노동자본 생산성인데 노동 퇴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성장률이 크게 빠지는 구간이 되거든요. 투입이 엄청 줄어드는군요. 네, 연에 50만 명씩 나가십니다. 와. 그러니까 그 숫자가 소위 노동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빠지고, 요즘에는 또 은퇴하고도 일을 하시니까 세컨더리로 가시지만 그 연봉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한 그게 안 나와요.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보충이 안 될 텐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이민이든 뭐 다른 어떤 구조 개혁이든 이런 게 없다면은 그런 부분에 보충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재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5년이나 10년 정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도권 핵심지 부동산 가격이 뭐 견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는 아주 심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를 또 생각해 보면은 외화 자산을 취득하려는 그런 부분은 2035 이후부터는 더 세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 일본도 비슷했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해외 자산으로 배분한 회사랑 92년 일본 자산 시장이 대하락을 하고 해외로 가려던 사람들의 그 엔달러 환율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선택한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게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현재 1,400원 환율도 뉴 노멀이라고 받아들인다면은 현재 기준으로 외화자산 포지션 많이 잡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 가치의 장기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다면 네. 달러화 자산으로 어느 정도 분산을 해놓는 것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제 주변에 개인연금 또 퇴직연금 IRP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그런 절세형 연금성 계좌가 셋 다 개설이 안 되신 분이 아주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개설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뭐 경남은행 3% 예금 상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펀드라든가 ETF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23년부터 어쨌든 액티브 ETF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테마나 이런 뾰족한 ETF를 사시면은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액티브 ETF를 매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